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홈쇼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 앵글은 제가 시황이나 주식 현미경을 할 때 요 앵글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이제 이 상품들 중에서 1차 목표가라든지 2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설정해 드렸던 손절 라인을 또 터치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다 라는 걸로 제가 끝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그걸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상품들 중에서 또 AS를 해드릴 만한 종목들, 특히 이제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AS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홈쇼핑은 상품만 팔지 않습니다.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혹시라도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냥 이 종목 자체를 나는 뭐 홈쇼핑 때문에 본 건 아닌데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썸네일에 남겨드렸지만 오늘 AS를 해드릴 종목은 고려아연,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KPF입니다. 이렇게 4종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려아연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아연은 제가 주식 홈쇼핑을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 상품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상품인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 상품을 소개하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5, 6월 이제 시장이 폭락이 나왔죠. 근데 거기에 얘도 이제 비켜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손절 라인을 이탈하고 그리고 다시 거의 바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까지 다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은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 제가 이 상품을 소개시켜 드릴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전히 밸류 싸다, 그 다음에 실적 성장성 여전하다, 특히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게 당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될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엔 더 들고 하셔도 되고,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80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아연의 특별한 소위 말하면 개별적인 악재, 새로운 악재가 노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밸류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홀딩을 하고 있고, 아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아연 가격 하락보다는 최근 들어 고려아연은 소재 쪽, 특히 2차전지 소재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 멀티플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업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 이슈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폐배터리는 지금 뭐 성일아이텍이라든지 세비캔 같은 애들이 전 대장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를 뽑아내는 기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도시광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PCB 같은데 이 폐가전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기술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고, 물론 이거는 이제 워낙 위험하니까 방전하는 데 기술력이 좀 있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기술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뽑아내는 건 얼추 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 폐배터리 할 때 그러니까 승부는 뭐냐? 규모의 경제. 얼마나 많이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처리를 하냐라는 거. 얼마나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싸게 처리를 하냐는 거죠. 거기에는 어쨌든 재련회사는 얘들이 이거 특화잖아. 원래 얘들이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래 없던 매출, 저는 개인적으로 동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경쟁 관계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의 동박 사업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애들은 이제 경쟁사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부정적이지만 고려아연은 없던 매출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건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전구체 관련 이런 이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실적 성장선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2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23,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쫙 밀려버렸어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하락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걱정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랑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수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두산에너빌리, 특히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꽤 중요한 이벤트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 드릴 때도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이제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공동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매우 중요하다. 왜? 사실 우리는 원자로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없다. 그래서 수주를 하면 결국은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되면 한전 기술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거를 수주를 했는데 우리가 단독 수주한 거잖아요. 진짜 폴란드는 이제 우리는 터키가 아니라 폴란드가 우리의 형제 국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폴란드를 우리가 단독 수주를 아직까지 수주한 건 아니지만 LOI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발을 들였으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언론 같은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거는 2017년까지 가야 돼요. 2017년에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미 이것 때문에 특허 경쟁 관련 부분이 붙었는데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가 이 당시에 TF팀을 꾸려가지고 이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특허권 관련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도 하고 막 협상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을 넘어가면서 이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TF팀 그러니까 이때까지 협상을 다 그냥 엎었어요. 안 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5년 동안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지가 않았어요. 차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던 건 왜 웨스팅하우스가 왜 아무 말을 안 했냐. 그 기간 동안 우린 수출하지 않았어요. 그 5년 동안 원전에 대한 수출이 없었죠. 뭐 이야기하면 이집트 거 수출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는 우리가 수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주 받은 거에 우리는 약간 하청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규모는 그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해외 거를 수주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신규로 원전을 짓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소송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 없다가 이번에 이제 최초로 이제 지금 폴란드께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다시 이때 거를 다시 끄집어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 한수원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절대로 이건 그냥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좋게 봤던 건 한미가 이번에 이제 원전 수주를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길래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하면 어차피 원자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원자로 너희 설계해 우리가 부수적인 걸 하겠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단독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주를 못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미국을 참여시킬 것 같아요. 지금 부분이라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에 소송을 걸고 하는 것도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얘들을 우리를 수주를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끼워줘라는 거, 우리를 끼워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 본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니까 이건 한전 기술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쪽이 아니야.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수주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수주만 되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사우디랑 약간 우리나라도 약간 좀 관계가 애매해지긴 했지만 체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폴란드 같은 건 어쩌면 새로운 수주 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이집트 수주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특히 또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실망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홀딩하고 가십시오. 최소한 전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25,000원까지는 전 들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부분은 맞지만 이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가셔서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면 2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역시도 제가 이 당시도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11만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이게 살짝 이탈을 하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절선 터치했으니까 만약에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의
포텐이 굉장히 터질 것이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업황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거. MLCC는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MLCC도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그 업황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과 같은 사업부도 최근에 스마트폰의 성장성도 좀 꺾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삼성전기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 썸네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전장 사업부를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부를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기서도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LCC 불안과 관련된 우려감은 이미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IT 대형주들은 또 이런 패시브 자금들, 특히 이제 달러 캐리 자금들이 여기 이제 바스켓으로 매매하면 들어오면서 이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올라오는 것처럼 바닥권에 있는 IT 대형주,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수급적인 요인도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악재성 요인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전장사업부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건 이 삼성전기에 어쨌든 상승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신다면 팔지 마셔라고 이야기 드리고, 최소한 팔더라도 이까지는 한번 버텨보세요. 15만원. 만약에 15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나머지들에 비해서 만약에 이 흐름이 안 좋다면 그때는 이 종목을 손절할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면 되고요. 그전에는 파는 건 제가 보기엔 아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싸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15만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셔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KPF인데요. 이건 조금 뼈가 아픕니다. 왜냐면 이거 소개시키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KPF에 특별한 하락 이유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락 이유는 없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특히 중소형주가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장점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이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물론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약화된 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우디 정상회담이 지금 안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관련 종목들이 빠졌지만, 보세요, 성신양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네옴시티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보세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KPF의 주력분인 파스너 시장 자체는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야기 드렸던 자회사 관련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할 때 SBB테크가 상장을 했죠. 지금은 최근에는 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성공입니다. 예. 공모가가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인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의 모멘텀이 하나도 훼손된 게 없다.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가격적인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신다면 파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최소한 내가 그래도 근데 이거 좀 더 들 것 같다,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팔더라도 저는 8,000원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이 밑에는 너무 싸요.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이 성장성이 됩니다. 드라이브가 걸려요. 계속 실적은 그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게 뻔한데 이걸 8,000원 미만에서 판단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KPF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8,000원까지는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지금 8,000원 왔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제가 이 8,000원 오면 제가 그때 영상 한 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은 파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저 다음 주는 또 새로운 또 상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S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